안녕하세요. 저는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회심의 한 방을 날려준 40대 여성입니다. 사람 인심,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호의를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파렴치한 사람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쭉 운영하던 떡집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버지가 물려받아 운영하셨던 거죠. 엄만 저와 여동생을 낳고 가정주부로 살림을 하셨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항상 시집살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번 저녁이면 엄만 고달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아휴, 힘들어라. 삼시세끼 저녁 해먹는 것도 힘드네. 힘들어.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휴. 매번 이렇게 엄마의 말을 들으며 살다 보니 사실 처음엔 엄마가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만들어야 하니 매일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 새벽부터 엄마가 할머니를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클수록 시집살이 힘든 건 엄마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할머니가 엄마 눈치를 항상 보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떡집 일이 끝나고 오신 할머니에게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신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 방에 빨래를 그렇게 놔두시면 어떡해요. 미리미리 좀 밖으로 내놓으셔야지. 제가 방에 안 가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휴, 어머마, 내가 아침에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빨래를 그냥 그대로 놔뒀나 보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빨래 쌓아두셨다가 한 번에 내놓으시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살림을 저 혼자만 한다고 어머님 너무 신경도 안 쓰시는 거 아닌가요? 미안하다. 빨래는 그냥 두어라. 내가 나중에 할 테니까. 당연하죠. 앞으로 빨래 어머님이 직접 알아서 하세요. 솔직히 저만 매번 살림하고 힘든데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시고 저도 힘들어요. 어느 날부턴가 엄만 할머니에게도 예의 없이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자주 싸우시곤 했고요. 그렇게 부모님 사이가 점점 나빠지면서 결국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짐을 싸들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가? 엄마, 앞으로 여기서 안 살 거야. 너도 고씨 집안 핏줄이니까 여기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 엄만 앞으로 찾지도 말고. 엄마,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그렇게 애원하면서 부르는 절 뒤로 한 채 엄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엄만 저에게 연락 한 통도 하지 않으셨고 완전히 저희와 연을 끊어버리셨어요. 아빤 엄마 이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에게 항상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빤 떡집을 더 열심히 운영하셨고 점점 떡집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아빠가 집에 오실 때면 온몸이 녹초가 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땐 제가 할머니와 아빠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시원하시죠? 주말엔 제가 떡집 일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쉬세요. 우리 손녀 괜찮어. 성은이 네가 이렇게 주물러 주니까 이 할머니 힘든 게 다 풀리는 것 같은데 가서 아빠도 좀 주물러 드려라. 아유, 어머니, 정 괜찮아요. 어머니 실컷 받으세요. 그나저나 성은이 너 떡집 일 도와준다는 핑계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에이, 아니야, 아빠. 공부도 쉬엄쉬엄 하는 거라고 했어. 할머니 힘드실까 봐 그러지. 그래, 그래. 그럼 주말에 좀 도와줘라. 요즘 떡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주 손님들이 난리다, 난리. 그렇게 떡집은
하루하루 매출이 증가했어요. 이 모든 게 할머니와 아빠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도 채워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늘 사랑으로 저와 여동생을 아껴주시고 무엇이든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흰 할머니와 아빠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고서 20대 초반에 저희 집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딱 끝나자마자 아빤 떡집 문을 바로 여셨어요. 전 처음에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한 아빠를 붙잡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빠, 괜찮아? 할머니 장례 끝나고 바로 떡집 문 여는 거 힘들지 않아? 며칠 좀 쉬지 그래. 괜찮아. 네 할머니도 올해 떡집 문다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다. 평생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궈온 거잖아. 아빠가 무너져서 제대로 일 안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아빠, 성은아, 이 아빠가 딱 하나 후회되는 게 있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 떡집에만 매달리게 안 하고 좀 쉬게 해드릴 걸. 그게 참 후회되더구나. 내가 좀 더 떡을 잘 만들었으면 우리 엄마가 안심하고 집에서 쉬셨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이 아빠가 미리 잘 배워둘 걸 그랬나 보다. 너무 아쉬운데 떡 만들 때마다 네 할머니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빠는 쉬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구나. 우리에게 내색하지 못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와 이별은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 후로 아빠는 더 열심히 떡집을 운영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으시다며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떡집은 잘 됐고 타지에서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저희 지역 떡집 하면 바로 소개가 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죠. 심지어 아빠에게 떡 만드는 걸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졌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직원들도 여럿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아빠 덕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저와 여동생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10년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돈 한 푼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순하고 둥글둥글 모난 곳 없이 성격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컸는데요. 그 모습에 전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을 땐 정말 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비시댁은 시부, 시모, 남편, 시동생, 신우 이렇게 5식구였는데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께선 결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걸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가 형편이 이러다 보니 너희 결혼 준비에 보태줄 것도 없고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결혼이니까 저희 힘으로 준비해야죠. 괜찮습니다. 고맙다. 이해해줘서. 그래도 앞으로 가족들 사이니 잘 지내보자. 잘 부탁한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것도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아빠 손에 컸다는 점도 다 이해해 주시고 절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부가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하고 좋았어요. 결혼하고서 저는 바로 첫애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고 저희 아빠는 특히나 제 산후조리 비용을 다 대주실 정도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선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화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시부가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새벽에 일찍 출근을 하시다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생기시며 돌아가시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 모두가 크게 슬퍼했습니다. 특히나 시모께선 며칠 동안 몸도 못 가누시고 내내 방에서 누워만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며칠 동안 시댁에 오가며 시모를 돌봐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전복죽 좀 사왔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면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 나요.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어머마, 나 이제 어떻게 산다니? 네 시부도 저렇게 가버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산다니? 어머님, 그래도 힘내셔야죠. 어머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일단 힘을 내야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 좀 드시고 힘내보세요.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고맙다. 어머마 고마워. 그렇게 한동안 시댁 살림을 챙겨드리니 겨우 시모는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건 시부의 생명보험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 노후는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후로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은 하나씩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시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시모가 갑자기 시댁으로 좀 와보라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가보니 시댁의 짐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시동생이 이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결혼하고서 지방에 신혼살림을 차린 지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이 이혼을 하셨다고요? 아니, 왜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일은 어쩌시려고 오신 거예요? 거기서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 아휴, 말도 마라. 네 시동생 일 그만둔 지 꽤 오래됐단다. 아휴, 그래 놓고서 맨날 게임하느라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아침 돼서야 자고 그런다고 네 동서가 전화 오긴 했다만 이렇게 이혼까지 할 줄이야. 네? 게임이요? 아니, 그럼 일도 그만두고 내내 게임만 해서 이혼을 했다고요? 그래. 아이고, 이걸 어쩌니. 이미 갈라서서 끝났다는데 그래도 자식인데 내쫓을 수도 없고 참. 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시댁 거실에 가득 짐을 다 쌓아놓고선 시동생은 밖으로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방에서 뭘 하는지 짐도 하나도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 꼴을 보면서 당장 들어가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모도 뭐라고 안 하는데 제가 나설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에게 뭐라고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 뭘 뭐라고 해. 다 큰애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지도 얼마나 답답하면 일 그만두고 게임만 했겠어? 옆에서 바가지를 잔뜩 긁었겠지. 아유, 냅둬. 금방 정신 차릴 거야. 아니, 어떻게 냅둬? 아까 못 봤어? 시댁 거실에 잔뜩 물건만 쌓여 있는 거. 그러다가 어머님도 쓰러지셔. 그래도 당신이 형이니까 뭐라고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놔둬. 안 그래도 이혼해서 심란할 텐데 뭘 나까지 가서 뭐라고 해.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놔둬.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신우 역시 문제였어요. 신우는
원래부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시댁에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던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주 자기 세상처럼 더 멋대로 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나 일을 툭 하면 그만두고 명품은 또 어찌나 좋아하는지 매번 카드값에 쫓길 때가 많았어요. 항상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라면 늘 그 내용은 똑같았고요. 바로 카드값을 빌려달라는 거였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런 와중에도 염치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서 고기를 사들고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저희가 사온 고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게, 이게 뭐야? 돼지고기? 와, 오빠 보너스 받았다고 하더니 고작 돼지고기야? 아휴, 난 엄청 기대했는데 적어도 소갈비는 사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가씨, 보너스라고 해도 뭐 몇백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서요. 다음에 많이 받으면 다 같이 소갈비 먹어요. 아이, 언니, 그래도 이럴 땐 기분이라도 내야죠. 적으면 적은 대로 돈 더 투자해서 소갈비 사오면 좀 좋아요. 에이, 새언니 배포가 없어도 너무 없네. 나라면 소갈비? 아니, 한우 사왔죠. 그래요? 아, 그럼 다음에 아가씨 취업하면 그땐 한우 먹어요. 아가씨 첫월급 타면 그럼 당연히 한우 사오시겠죠? 아, 뭐, 나랑 오빠랑 같나? 정말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모를까. 신우인 매번 우리가 해오는 건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항상 투덜대면서 본인은 막내라 항상 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는 길에 투덜대면 남편은 같이 제 편을 들어주곤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동생 신우 모두 답이 없으니 시모가 불쌍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원래도 직장 상사 스트레스가 심했었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다며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더라고요. 그때가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라 저는 그 소식에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상사랑 안 맞는다고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해.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지. 저번에 당신 회사 일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복직 안 하고 애들 돌보면 안 되냐고 했잖아. 그래서 나 이번에 복직도 안 하고 그만두기로 다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아이, 난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냥 좀 참다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 근데 당신 뭐야? 나한테 고생했다고 하지 못할 망정 지금 온통 돈 걱정뿐이야? 돈 걱정이 아니라 아이, 그래. 애들도 아직 어린데 너무 대책 없이 그만둘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아니, 내가 무슨 일을 안 한대? 직장은 다시 또 구하면 되잖아. 그렇게 화를 내며 나가버리는 남편을 보고서 전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 말론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취업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결국 아빠와 통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빤 절 달래주시더군요. 성은아, 그래도 이 서방 여태껏 열심히 일했잖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도 못하고 그만뒀겠냐? 너도 사회생활 해봤으니 알지 않니?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다는 거. 이 서방도 답답하니까 그랬을 거야. 그러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나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 근데 어떡해? 난 당장 일할 상황도 안 되고 미리 말이라도 했으면 나도 회사에 말이라도 했지. 아휴, 이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내가 너희 불러가지고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 혹시 아빠랑 떡집 같이 해볼 생각 없니? 아빠도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도 가업이라면 가업인데 니들이 물려받아야지. 떡집? 우리가 그걸 물려받으라고? 그래.
생각 좀 해봐라.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떡 만드는 거 배우고 그러면 니들도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전 뜻밖의 아빠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빤 저와 통화를 하시고선 남편을 불러 술 한 잔을 사주시며 달래주시기도 했어요. 그 덕에 저도 남편과 화해를 하고 풀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전 아빠와 떡집을 같이 운영하기로 결심했고 월급을 받으면서 떡집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보긴 했지만 사실상 취업이 쉽진 않더라고요. 경력도 많이 있었던 터라 아무래도 남편이 원하는 급여로 취업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갑작스럽게 닭갈비집을 운영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있지? 그 내 친구 수혁이 알지? 걔가 이번에 지방 본가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네. 그래서 운영하던 닭갈비집을 정리하려고 하나 봐. 근데 거기가 단골 손님도 많고 그래서 좀 아깝다고 나한테 그걸 받아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뭐? 닭갈비집? 근데 당신 그쪽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않아? 당신 할 수 있겠어? 아이, 하긴 뭐래.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수혁이도 내려가기 전에 나한테 다 전수해준다고 했어.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양념 비법도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럼 그거 인수금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우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건 걱정하지 마. 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받아서 인수하면 될 것 같아. 전 너무나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은 적극적으로 닭갈비집 운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남편은 닭갈비집을 인수해 운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그럭저럭 장사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나니 시댁과의 트러블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시동생 시누이만 골치였는데 점점 시모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 저한테 시누 시집 보내는 게 제 몫이라고 그걸 제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넌 그래도 새언니로서 책임이 없니? 네? 무슨 책임이요? 아니, 네 시누이 있잖아. 이제 나이도 30대 후반인데 시집 보낼 생각 안 해? 그게 왜 제 책임이에요? 그리고 아가씨도 별로 결혼 생각 없는 거 아니었어요? 결혼 생각 있으면 직장도 다니고 돈도 모으고 해야죠. 어차피 결혼하면 직장 그만둘 거 굳이 다녀서 뭐해? 그냥 네 주변에 전업주부 여자 구하는 사람 좀 소개해줘라. 왜? 요즘 잘 버는 사람들 중에 살림만 하는 와이프를 원하는 사람 많다며. 네 주변엔 그런 사람 없니? 너 그래도 네 신우 시집 보내면 너도 편하잖아. 앞으로 네 신우 시집 보내는 건 네 몫이니까 책임지고 알아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 시동생 일까지 저희에게 맡기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모가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니들 닭갈비집 잘 된다며? 손님도 많고 말이야. 그럼 네 시동생 그 닭갈비집 분점 좀 내줘라. 아휴, 맨날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그러는 거 안쓰럽지 않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네 시동생 그러고 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햇볕 보고 사는 게 좋잖아. 분점이요? 그럼 가게 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인테리어이며 이런저런 돈도 많이 들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당연히 니들이 해줘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중에 분점 잘 되면 그때 줄 테니까 일단 가게 분점이라도 좀 내줘. 그래도 네 시동생 예전에 일할 땐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도 잘했는지 몰라. 어머님, 저희 지금 닭갈비집도 다 빚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분점을 내드려요? 정 그렇게 걱정되시면 남편 가게 출근해서 일하는 건 어때요? 아유, 이제 나이도 40줄인데 무슨 가게 일을 해?
점장으로 있어야 여자도 붙고 재혼다 하지. 넌 네 시동생이 거기 가서 굳이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겠어? 어머님, 당연히 몸 쓰면서 일해야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돈 못 벌어요, 어머님.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시모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묵묵부답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그땐 남편도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생활비를 점점 안 주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생활비라며 돈을 꼬박꼬박 줬는데 어느 날부턴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생활비 주는 날이 밀리더니 점점 그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나를 잡고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여보,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생활비가 적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매번 홀 바쁘다고 전화도 급하게 끊더니. 아, 그게 요즘 재료값이 올라서 그런가. 바빠도 순수익이 별로 안 나네. 직원들 월급도 챙겨주고 이래저래 세금도 많이 내서 그런지 요즘 좀 힘들다. 그래? 그래도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홀이 꽉 찼던데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에이, 당신이 딱 홀 꽉 찼을 때 지나갔나 보네. 요즘에 매번 팔이 날려. 아휴, 나도 답답해. 미안해. 다음에 잘 되면 생활비 다시 잘 줄게. 그렇게 남편이 얘기를 하니 정말 장사가 안 돼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남편 가게 가끔씩 지나갈 때면 홀은 항상 가득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뭔가 수상하다 싶어 전 결국 장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간 금전적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떡집 일로 바쁘다 보니 한 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역들을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매달마다 시모에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가끔씩 시모에게 몇십만 원씩 보내고 시동생과 신우에게도 돈을 틈틈이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전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들어온 남편을 바로 불러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뭐야?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즘 당신 너무 이상해서 싹 다 찾아봤어. 근데 당신 이게 뭐야? 여태껏 시댁에 이렇게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야? 나한텐 장사가 안 된다면서. 아, 언제 또 이걸 봤어? 그럼 어떡해? 가족이 힘들다는데 돈이 없다는데 그냥 지나쳐? 그게 아니라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보냈잖아. 그리고 나랑 상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텐 생활비 없다면서 거짓말하고 왜 시댁엔 이렇게 돈을 보낸 건데? 뭐 내가 보낸다고 하면 당신은 그러라고 하고? 아우 됐어. 내가 고생해서 버는 돈 내 식구들한테 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생활비 다음 달부터 제대로 주면 되잖아.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들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전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 제가 번 돈으로 다 썼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 와중에 며칠 뒤 시모에게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예, 나 들었다. 우리한테 돈 주는 거 가지고 니들 싸웠다며? 아니, 넌 어쩜 그러니? 우리 뭐 가족도 아니야? 가족이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어떻게 너 냉정하게 돈 주는 거 가지고 그래? 어머님, 제가 돈 주는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적어도 저한테 한마디는 했어야죠. 그리고 어머님, 시동생, 신우, 멀쩡히 두 손 두 발 다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형으로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그게 뭐가 문제야? 아, 돈이 넉넉하면 줄 수도 있는 거지. 너 그렇게 째째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 힘들 때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시모까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니 제 마음은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솔직히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이런 건 나 몰라라고 자기 본가 식구들만 챙기는 게 정말 섭섭하고 화가 났어요. 그렇게 남편과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남편과는 냉전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모는 며느리 도리를 안 한다며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하루는 주말에 남편만 시댁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예, 너 지금 시댁 무시하는 거니? 어떻게 네 남편만 보내고 너는 안 와? 어머님, 저 지금 바빠서 못 가고요. 거기 갈 상황도 아니에요. 못 오긴 뭘 못 와. 니들 지금 사이 안 좋다고 이러는 거니? 니들 사인 그렇다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린 해야지. 어떻게 니들 부부싸움 했다고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티를 내고. 너 이러는 거 정말 예의 없는 거야.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빠서 못 간다고요. 남편 갔으니까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꼬투리를 잡는 걸 보고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답답해 죽겠는데 시모까지 저러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누구보다 든든한 등대 같았던 아빠가 암 중에서도 제일 몹쓸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 전부터 황달기가 심해져 검진을 받으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빤 계속 미루시다가 제 손에 이끌려 겨우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라곤 제 6개월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절 달래주셨어요. 성은아, 괜찮다. 울지 마. 아빠 괜찮다니까. 아프지도 않고 멀쩡해. 그러니까 울지 마. 아빠, 어떡해? 아빠, 우리 치료받자. 뭐라도 좀 해보자. 항암도 해보고 방사선도 해보고 안 되면 수술도 한번 해보자고. 아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수술은 어렵다고. 성은아, 괜찮아. 아빠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그러니까 울지 말어.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빤 티는 내시지 않으셨지만 정말 무섭고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아빤 매일같이 새벽 더 이른 시간에 떡집을 나오시며 저에게 아직 다 말하지 못했던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급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아빠를 말렸지만 아빤 하나라도 저에게 더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엔 제가 기억을 못할까 싶어 직접 노트에 떡 만드는 비법을 다 적어 놓으시고 저에게 쥐어주시기도 했죠. 성은아, 이거 아빠가 적어 놓은 거거든. 이거 그대로 잘 따라만 하면 된다. 알았지? 아빠가 다른 거 몰라도 여기 떡지만 네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구나. 아빠 왜 그래? 아빠가 앞으로 잘 운영하면 되지. 아빠 없이 내가 어떻게 떡집을 해? 아니야. 아빠가 보니까 성은이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빠 없어도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잘 해봐. 그렇게 평생을 떡집에 몸바쳤던 아빤 끝까지 그렇게 책임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건강 상태는 하루하루가 나빠졌어요. 희망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일주일은 말도 못하실 정도로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빤 병명을 알게 된 지 3달도 되지 않아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솔직히 전 아빠와 이렇게 일찍 헤어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힘들고 슬퍼 하루 종일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아빠, 아빠, 거기선 아프지 말고 편안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을 정도로 저와 동생은 실신과 오열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시댁 식구들도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는 제 손을 붙잡고 위로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딸 둘 남겨두고 떠나는 사돈이 발길이 어찌 떨어지실까. 어쩌면 좋니. 아휴, 그래도 성은아, 걱정하지 마라. 너한텐 우리 식구들이 있잖니. 우리가 네 가족인데 우리가 있으니 걱정 말거라. 우리가 다 책임지 마. 전 그땐 시모가 뭘 책임지겠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절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 의도를 알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빠 유품도 정리하고 가게며 이것저것 정리라고서 겨우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정말 그때도 아빠와의 이별이 너무나 슬프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 집에 갔더니 시모가 와 계시더군요. 어? 어머님 오셨어요? 오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근데 웬일이세요? 어, 너 힘들까 봐. 내가 너 저녁이라도 좀 챙겨줄까 해서 왔지. 밥은 먹었니? 아, 아니요. 아직이요. 아직 저희 아빠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아서 정신이 좀 없었어요. 저녁 아직 안 드신 거예요? 그래, 너 오는 거 보고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얼른 앉거라. 밥 같이 먹자.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을 때쯤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의 떡집 얘기였어요. 그나저나 너 이렇게 힘들어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떡집은 어떻게 하고 있다니? 아, 직원들도 있고 저도 틈틈이 나가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제가 좀 힘들어서 며칠 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쉬어? 예, 너 그 떡집 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거잖아. 어디 그것뿐이야?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작해서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책임감 없게 쉬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말인데 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안다. 매번 새벽마다 떡 만들고 그러는 것도 힘들지 않니? 그 본점은 내가 운영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내가 잘 해볼게. 네? 아니, 그게 무슨 본점을 왜 어머님한테 넘겨요? 너 힘든데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래도 내가 살림을 수십 년 했는데 너보다 내가 더 낫지 않겠어? 예전엔 집에서 떡도 만들고 그랬어, 얘.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지. 넌 떡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시모 말에 기가 막혀 하고 있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 옆에서 아주 맞장구를 치고 난리더라고요. 맞아, 여보. 당신보단 우리 엄마가 더 낫지. 엄마 예전에 시집 오셨을 때 떡도 다 만들어서 먹고 그랬대. 그래도 아버님 대이어서 하던 사업인데 이왕이면 앞으로 더 잘 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나도 닭갈비집 하고 있고, 솔직히 애들도 엄마가 있는 게 좋고. 남편 얘기까지 들으니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저한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던지 뭘 하던지 그걸 왜 탐을 내시냐고요? 저희 아빠 떡 만드는 거 두 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기라도 하세요? 아니면 그 떡집 운영하는데 뭐 보태준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 보태주신 거 없으면서 이렇게 홀라당 가져가려고 하시냐고요? 아니, 며느라, 너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니? 우린 네가 힘들까 봐 너 힘드니까 그거 거들여 주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사람을 도둑 취급을 해?
그렇게 보면 나 진짜 서운하다. 네 아버지 떡집이 그냥 작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거느리면서 크게 하는데 너 지금 상황에서 그 떡집 관리 잘 될 것 같아? 아, 그걸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니? 뭐가 절 도와주신다는 건데요? 그냥 그 떡집이 잘 되니까 그 돈이 탐나서 그러시는 거 아니시고요? 지금 저희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시는 건데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 버는 돈 족족 다 가져가시는 것도 모자라 도대체 뭘 더 바라시는 거냐고요? 어머머, 얘 봐라. 아유, 알았다, 알았어. 너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으니까 좀 가라앉으면 다시 얘기해보자. 그러더니 시모는 부랴부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크게 쉬더니 시모를 뒤따라 나가버렸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당장이라도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 불을 싸지른 일이 또 한 번 생기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시모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나다. 좀 괜찮니? 안 그래도 너랑 얘기를 해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야. 너 그 본점 나한테 주기 싫으면 그냥 체인점으로 네 시동생들한테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네? 그건 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래저래 재산도 받는다고 하고 그 네 시부 돌아가셨을 때 보험 많이 나온 거 알지? 그걸로 지금 우리 사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끝났어.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너도 힘들고 솔직히 네 시동생들 저러고 살면 나야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네 시동생들 니들한테 붙어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인점 하나씩 2개 좀 내줘라. 어? 비법도 네가 다 알고 있다며. 그것만 잘 말해주면 운영 잘할 거야. 어? 네 남편 동생들이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가족이요? 어떻게 가족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말을 합니까? 저희 아빠 재산 한 푼이라도 탐내지 마세요. 아니면 염치라도 있으시던가. 어떻게 그걸 탐내세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시고 저한테 앞으로 이런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떡집을 자신에게 주라는 것도 모자라 시동생들한테 체인점까지 열어달라는 게 정말 말이 되나요? 도저히 상식 밖의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모에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집에 와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엄마한테 염치 좀 있으라고 화냈다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어른한테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왜? 내 말이 틀려? 어떻게 그 떡집을 탐내셔? 어떻게? 날 위하는 척, 배려하는 척, 가진 척은 다 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게 염치가 없는 게 아니면 뭐가 염치 없는 건데? 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제 당신 남은 친정 식구도 처제뿐이고 이제 가족이라고는 없잖아. 그리고 처제도 시집 가면 끝 아니야? 그럼 시댁 식구들이 본 식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모진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뭐? 잘못? 그래,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지. 내가 염치 없는 니들 끝까지 참았던 게 잘못이다. 야, 나 도저히 더러워서 니들이랑 못 살아. 한 가족이라고 입에도 담고 싶지 않다고.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사람이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체인점 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것이지. 고작 그 떡집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냐? 야, 됐다, 됐어. 나도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 진짜. 갈라서 자고, 갈라서. 그래, 내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라, 이 염치 없는 것들아.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 사람들은 염치 없고 뻔뻔하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시모는 전화로 끝까지 진상을 부렸습니다. 예, 너 왜 재산 분할해? 네 아빠 재산은 안 하니? 사위니까 당연히 해야지. 너 그거 재산 은닉으로 내가 다 고발할 거야. 아줌마, 뭘 모르면 제발 공부라도 하세요, 공부. 뭐? 아줌마?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어, 이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너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뭘 어쩌시게요? 저기요, 법으로 상속받은 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공부라도 좀 하세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끝을 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랑 이렇게 끝내서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앞으로 우리 제발 만나지 말자. 너 없으면 우리 식구 못 살 줄 알지? 내가 어떻게든 우리 식구들 잘 먹여 살릴 거니까 똑똑히 두고 봐. 야, 너, 네 식구들이 널 왜 그렇게 대우해 주는 줄 알아? 네가 돈줄이라서 그런 거야. 정신 차려. 나야말로 앞으로 제발 널 내 인생에서 보지 말길 바래.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떠난 전 남편. 그 후 닭갈비집은 잘 됐냐고요? 당연히 잘 될 수가 없겠죠. 그 닭갈비집에 전 시모며 시누며 시동생이며 들러붙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운영을 해도 잘 될 턱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오기 때문인지 시동생들한테 무리한 대출을 받아 닭갈비집 체인점을 내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도 일을 제대로 안 했던 백수 전 신우랑 전 시동생이 체인점을 냈다고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 엉망으로 운영을 하면서 6개월도 안 가 체인점이 망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전 남편은 그 체인점까지 내느라 대출받은 금액이며 시댁 생활비까지 대느라고 미쳐버리겠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야, 왜 연락했어? 뭐 저번 달에 양육비 밀렸다고 미안하다고 할 거면 이번 달은 똑바로 나 보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나 진짜 요즘 미쳐버릴 것 같아. 집에서 맨날 돈돈거리지.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없지.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 다 당신 책임이잖아. 내가 체인점 내달라고 했어? 뭘 했어? 당신 식구들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내 알바가 아니거든? 그리고 애들 양육비 한 번이라도 더 밀리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염치 없고 뻔뻔했던 전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남편 피까지 다 쏙쏙 뽑아가며 기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도 돈에 허덕이고 나니 이젠 다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고서 본가로 여동생과 다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같이 떡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빠의 떡맛이 그대로라면서 단골 손님들이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땐 정말 너무나 뿌듯하고 기쁘답니다. 떡집이 끝나고 나면 여동생과 같이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그때마다 옛 추억을 꺼내보곤 해요. 언니, 아빠 예전에 내 생일날 떡케이크 해줬던 거 기억나? 아, 맞아. 그때 기억나지. 너 어릴 적에 한번 떡케이크 해줬었잖아. 그때 뭐 모르고 생크림 케이크가 아니라고 너 울었었지? 그래. 그때 이후로 아빠가 맨날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만 사왔잖아. 나 그래서 요즘은 떡케이크만 먹는다. 아빠한테 한번 떡케이크 먹는 거 보여주고 그랬어. 에휴, 괜찮아. 아빠는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전 여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떡집도 잘 운영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며 잘 키우려고요. 마치 저희 아빠처럼요. 가끔씩 주변을 보다 보면
내가 주는 도움을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 나의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흔히 노력 없이 이룬 건 모래처럼 금방 흩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든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건 단단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의 노력이 언젠가 꼭 결실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하며 이루고 살아가 봐요. 여러분들 인생에 큰 빛이 있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